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정헌열 익산시장이 민선 8기 2년을 지나서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와 식품 클러스터 등 바이오 식품 산업의 기틀을 그동안 마련했습니다. 또한 기후 발전 특구와 교육 발전 특구 등 각종 특구를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정헌열 익산시장으로부터 민선 8기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민선 8기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특히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렸지만 수해까지 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바쁜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선 2년 동안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에게는 그 마지막 임기의 절반을 이제 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쫓기는 기분으로 이제 바쁘게 살아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해왔던 일 중에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일들 이것들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시청사를 짓는달지 그렇지만 뭐 민자공원을 준공을 한달지 이런 것들. 근데 그 위에 또 우리 익산시의 미래 발전 미래 비전 사업을 또 구축을 놔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이랄지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랄지 이런 것들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조급하고 쫓기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그만큼 아깝겠다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여름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수해가 났던 익산 북부 지역에 또다시 수해가 났습니다. 뭐 기후 변화의 어떤 심각성이 그대로 지금 드러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익산시 전역에 평균 한 300mm 정도 3일간을 걸쳐서 비가 왔고 제일 많이 온 그 망성면 지역에는 423mm가 왔거든요. 이게 하룻밤 사이에 100mm, 200mm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수해 방제 대책 가지고는 감당이 이제 안 되는 수준이죠. 우리 도시가 통상적으로 한 30년 강우량 빈도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년 빈도 강우량이 지금 연 2년 동안 계속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우리 시내 전 지역이 도심 지역, 농촌 지역 할 것 없이 전 지역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피해가 심한 것은 농촌 지역입니다. 작년에 피해를 봤던 그 지역이 그대로 다시 피해를 봤어요. 구름대를 보니까 구름 지나간 길이 작년에 구름 지나간 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더 피해 양상이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금 그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특별 재난 지역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랐었죠. 근데 월요일 날 발표한 우선 선포에서는 빠졌습니다만은 저희 피해액이 이제 80억이 넘으면은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어제 저녁 기준으로 이미 197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까지 계속 접수를 받는데 한 250억은 넘을 것 같기 때문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받는 데는 뭐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가 난 지역이 작년에도 난 지역이 이제 그 익산 북부 지역의 그 산북천, 대조천 이런 하천이지 않습니까? 이 하천 정비 계획이 물론 뭐 작년 수해 난 지역에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기후 변화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좀 이것을 갖다가 조금 더 현실화하고 또 좀 빨리 추진돼야 되겠다. 이런 좀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하천 제방들이 한 50년 이상 다툰 것들이거든요. 이번에도 제방이 4군데가 지금 유실이 이제 됐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심각했던 것이 금강하고
삼북천호 접속 부분, 네. 그 부분이 뚝이 무너지려고 해서 굉장히 심각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거기는 바로 금강물이 역류돼가지고 익산시로 전부 다 들어오거든요. 네. 올해는 거기는 이제 작년에 공사가 다 끝나서 거기는 안전했는데 위에 한 14km 정도 위에 상류지역, 그렇죠. 거기서 뚝이 터졌어요. 네. 그렇게 뚝이 이제 4군데에서 터졌는데 피해가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 일대 농경지는 다 잠겨버렸으니까요. 그 토사가 다 밀려와 있어서 농사를 다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비단 우리 지역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구안도 지금 하수도 용량이 적으니까 전 지역이 지금 물에 잠겨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BTL 사업으로 한 1,500억 들여서 다 하수관을 다시 놓은 것이거든요. 거기다 또 저 상습 침수 지역은 전부 저류조를 지금 4군데 이미 다 끝났고 송악동지구 하나를 또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조치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 수주일하면 다 그걸로 감당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집중적인 비가 강우가 내린다고 한다면은 그 기준도 다 바꿔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걸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얼마 전에 국가에서도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참 너무나 그 문제가 크다. 이걸 다 인프라를 바꾸려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좀 정치권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런 수해가 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또 익산시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익산시청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완공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곧 입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곧 머지않아서 신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 그 신청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은 그 시청사는 지역의 랜드마크거든요. 주민들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그런 역할을 못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아쉬움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 청사 짓는 것을 7년 전에 시작해서 꼬박 7년을 걸렸는데, 이번 8월 달에, 다음 달에 이제 그 공사는 다 끝나고 9월 달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9월 달부터요? 시작이 되고 이제 10월 달에 되면은 정식 이제 개청식을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1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1단계, 2단계 나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니? 현재 청사를 사용을 하면서 그 청사를 짓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간에 우리가 이사를 한번 한다면은 이사 비용만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다 짓고 나서 이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현 청사는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이제 공원, 정원, 광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1단계는 이제 그 다음 달에 준공하지만은 다음에 이제 시민을 위한 시민청사가 2단계입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을 드린 것이 이것은 공무원들이 쓰는 시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쓰는 시민청사도 같이 짓겠다. 근데 다음에 2단계는 그 앞에 다목적 홀을 비롯해서 거기에 이제 작은 도서관, 또 갤러리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 특히 거기는 전부 다 지금 청사를 철거를 하고 정원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도 담장 없이 완전히 그냥 시내 정원같이 만들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공사를 하면은 정말 시청사가 시민들의 사랑받는 시민들 생활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2단계는 금년 이제 8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은 내년 8월 달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그럼 내년 8월 달 이후에는 이제 완벽한 형태의 시청사가 시민들한테 선보이게 되고 무엇보다 시민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이요. 그렇죠. 지금 시청에 볼일을 한번 보러 가려면 주차장 찾는데 30분, 1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 1층, 2층 주차장을 다 해서 지금 지하에 500개 정도 만들어 놓고 그것 부족할 것 같아서 그 앞에 주차 빌딩을 새로 짓고 있어요. 그게 250개, 총 750면을 이렇게 저희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청사에 찾아와서 주차 때문에 고생할 일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시청에 찾아오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임기 처음 예. 7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임기 말쯤에 지금 완공을 하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청사에 그래도 저 근무를 하고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행운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죽으라고 해놓고는 청사에 한 번도 근무도 못 해보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농담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저로서는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시청사 직원들은 이제 9월부터 신청사 새로 만든 청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구 건물, 구 건물은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시민의 청사를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해서 내년 8월 달에는 이제 완공. 그야말로 전체적인 신청사가 완공을 하게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익산이 신성장 산업으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바이오 식품 산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이오 산업은 대표적인 게 이제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바이오 산업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인데 이게 지금 동물용 의약품 그 효능 안전성 평가 센터 이게 지금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첫 단추를 지금 띈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어떤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평가센터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이 동물용 의약품 이 클러스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것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동물 케어 클러스터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국가 클러스터를 2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래 신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핵심입니다. 지금 익산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배경이 되는 것이 국립 그 전북대 수의대, 그 전북대 수의대가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 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의 수의학과에서는 서울대하고 거의 번가는 그런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급 인프라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있고 거기에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같은 거 있었어요. 동물의약품이라는 것은 사람의약품, 동물의약품 사실은 거의 공통적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지도 지금 그 자리에다 잡아놨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총 5개, 5단계로 지금 이것이 진행이 됩니다. 5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달 초에 준공식이란 여기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근데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는 뭔군이 지금 동물 그 동물용 신약을 비롯해서 신제품 개발을 하면은 일단 정부가 인증을 해줘야 그것을 신약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익산으로 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동물의약품 그 제약회사들이 익산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게 된다. 신약을 개발하면 여기 와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 첫 단계가 바로 이제 동물의약품 효능 안전성 평가센터. 또 2단계가 바로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가 왜 중요한 거니? 지금 동물의약품센터 제약회사들은 전부 다 벤처기업 내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그 지금까지는 과거에 이제 그 인체용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웅제약이랄지 뭐 유한장애랄지 이런 그런 데에서 조금 내용만 좀 바꿔가지고 동물의약품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동물의약품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제약회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제약회사들은 사업을 하려면 익산에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단추가 그 효능센터에 이어서 시제품 생산 지원센터 이걸로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시제품도 이제 익산에서 만들게 된다. 다 지금 그 이게 5단계까지 익산 조사에 되는데 지금 3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단계는 임상 시험 센터인데 이것은 현재 그 농식품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도 또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럼 1, 2, 3단계는 현재 확정이 돼 있고 이제 4단계가 이건
2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사업을 저희도 추진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4단계가 그 인수공통 연구자원 보존센터. 이것은 인수공통 전염병 아까 연구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하고 동물의약품하고 이렇게 그 변환하는 과정 공동 연구자원을 보존하는 그 센터가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동물의약품 제약회사들이 몰려오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이제 벤처센터입니다. 네. 마지막 5단계가 벤처센터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일종의 지식산업센터 같이 해서 여기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을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또 큰 기업들은 산업단지에 입주를 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5산단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5산단은 바이오 산단입니다. 바이오 업종이 주업종이 돼요. 현재 3산단의 확장부지에도 지금 우리 바이오 업계, 동물의약품 업계 그 1, 2, 3, 빅 1, 2, 3가 지금 다 이미 입주를 약속했거나 입주해 있어요. 근데 그 현재 저희들이 지금 그 희망을 좀 갖는 것은 동물 제약회사들은 전부 다 익산으로 오고 싶어 한다. 네. 그래서 익산에 저희들이 그 공간을 최대한 해서 임시 지금 그 거처를 마련해 주고 벤처센터 만들어주면은 이쪽으로 좀 더 유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생산 그 대량 생산하는 체제 양산 체제로 가는 그런 공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산단에다가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공장을 지켜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거칠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이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하는 사람 의약품의 어떤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가 이제 5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평가 안전센터를 이것이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크다. 어떤 그 경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의약품, 동물 의약품이 이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 만드는데 치중돼 있었다 본다면은 이제 지금 애완동물들 많이 반려동물 키우잖아요. 그렇죠. 반려동물이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거든. 이 반려동물이 자연 수명 다할 때까지 전부 다 집에서 케어를 하고 또 그 죽게 되면은 장례식까지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잖아요. 애완동물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분야에 그 신약품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지역에 그 관련 기업들이 다 오면은 먼저 이제 거기에 그 인력들,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잠시 후에 이제 뭐 바이오 산업을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보건의료계통 인력들을 이제 굉장히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여기서 자리를 못 잡고 수도권이나 타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익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일자리가 먼저 생긴다. 저는 너무나도 그 부분이 좀 기대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익산이 그동안 그 수년에 걸쳐서 한 10여 년 넘게 걸쳐서 추진해왔던 것이 국가식품 클러스터입니다. 이제 1단계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2단계를 추진을 해야 되고, 2단계 사업에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여기 이제 푸드테크 연구센터 구축 사업도 이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이제 조금 우리가 기대한 어떤 그 산업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이제 완성판이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만 식품 클러스터지 기존의 다른 산단하고 산업단지하고 구분이 안 됐어요. 똑같았어요. 이게 제조업 중심으로만 돼 있었지. 왜 이게 클러스터냐? 그럼 산업단지 이름을 붙이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제 2단계가 되면은 그야말로 6차 산업 중심의 식품문화 복합 산업단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히 이게 제조업 중심에서 뭐 3차, 4차, 뭐 6차까지 기업이 들어온다는 거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디지털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디지털화의 첫걸음이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그러니까 ICT하고 전통 식품
네. 제조회사하고 만나는 것이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2단계 얻으면 뭘 하는 거니? 지금 식품 산단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식품 클러스터 그 디지털 플랫폼을 지금 작업을 이미 하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이요? 전부 다 디지털 전환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본이 대한민국을 못 따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뭔 거니? 전통 제조업은 그 사람들이 엄청 앞서 있어요. 디지털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나라에 뒤져가지고 지금 감히 이제 따라올 생각을 못 하는데, 이 식품도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빨리 전환을 해야 저희들이 세계 식품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드테크 플러스 디지털 플랫폼, 거기다가 또 식품 클러스터 메타버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인데 디지털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상품화 시키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메타버스 작업까지 하면은 완전히 거기는 이제 ICT로 해가지고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전통 제조업이 아니고 새로운 복합 문화가 문화 산업단지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예비 지정이 된 거지 본 지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 지정이 됐는데 클러스터 2단계 사업. 거기에서 이제 그 수요를 입증을 해줘야 돼. 저희가 2단계 이렇게 조선하면은 들어올 기업이 있느냐. 네. 근데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해서 수요를 한 20% 정도 입증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예타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타가 한 8월달 정도에 이제 예타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그 내년도 중에 본 지정이 이제 내년 그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와 있는 게, 네. 내년도 중에 이제 본 지정을 하고, 그러고 2026년 내에 착공을 합니다. 26년에 착공이요? 이게 지금 저는 그 중장기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 임기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다행스러울 수가 없어요. 착공도 못하고 가면은 이게 또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제 임기 내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일정대로 된다면은 28년도에 준공이 될 것 같다. 네. 그럼 28년도가 되면은 이제 완전한 동부가 식품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그 새만금의 지금 기본 계획 MP를 다시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새만금을 푸드밸리로 지금 조성하는 그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우리 식품 클러스터하고 새만금하고 산업선, 인입철도라고 그러죠. 네. 산업선을 지금 연결시키면은 그 전체 하나 푸드밸리가 돼요. 푸드벨트가 돼요. 푸드벨트. 그럼 이게 네덜란드 모형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그 로테르담 항구가 바로 세계 식품 전용 항구로서 세계 그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우리 새만금 신항도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 식품 클러스터하고 거기하고 연계시키는 식품 벨트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그러면 그 명실상부하게 우리 동부가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식품 중심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다 또한 희망이 더 있는 것 본군이 K푸드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냥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알고 싶어 궁금해 하는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식품 클러스터가 정말 때에 맞춰서 잘 지금 준공이 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보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뭐 디지털화, 뭐 디지털 플랫폼, 뭐 메타버스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와 닿는 것은 그만큼 식품 클러스터에 올려는 기업들이 많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우리 이 주민들에게는 체감적으로 오는 어떤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1단계 할 때는 네. 그 허허 벌판이었기 때문에 누가 둘라고 안 했어요. 먼저 둘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 지원 시설이 12개가 만들어져 있고, 이번에 또 푸드테크하면 13개가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저희들 걱정을 안 해요. 120% 지금 저희들 수입 입증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지금 그 LH가 1년 내에 분양이 안 되면 익산시가 분양을 책임지는 것을 협약을 해라.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해라. 1년 내에 할 자신 있다, 이건. 왜냐면 이미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만 되면은 바로 들어온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한테는 좀 희망이 부풀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
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익산이 바이오 플러스 식품 산업이 이제 중심지가 될 것이다. 그런 거 바이오 식품 산업에 어떤 익산의 어떤 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또 요약해 드리면은 생명과학 분야의 반도체다. 네. 정말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좀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바이오 산업은 이렇게 세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요. 네. 그린 바이오, 레드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근데 우리 익산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린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입니다. 네. 그린 바이오는 농업과 식품, 우리 식품 클러스터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농업 도시죠 우리가. 그린 바이오에서 지금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함해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이미 되고 있고, 거기에 또 그린 바이오 혁신 산단을 저희들이 또 만듭니다. 네. 그리고 또 원광대학교에서는 이미 RI 사업이 농생명 바이오 산업 분야로 지금 해서 그 지정이 돼서 작년부터 사업을 저희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1단계에 이어서 2단계까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린 바이오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준비가 튼튼하게 잘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레드 바이오 분야인데 이건 보건 의료 분야거든요. 딱 보시면 알겠죠. 지금 우리 보건 의료 인력 익산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스포츠 이제 보건 분야는 보건대학교, 거기에 1년에 1000명 이상 고급 전문 인력들이 양산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또 의료 인력은 익산에는 우리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의학 분야는 계열이 다 있잖아요, 익산에. 그분들이 인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익산에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인력을 이용해가지고 수의대, 특히 수의대라고 하는데 병원을 이용을 해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를 좀 전에 설명드렸던 클러스터를 조성을 좀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지금 현재는 우리 인수국도 전염병 연구소도 여기에 이제 하나 인프라가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인수국도 전염병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해진 것이니까. 그런 그 교육 인프라들이 충분히 되어 있고, 거기에 또 현재 제3단 확장 부지에 보면은 오가네이드 사이언스, JBK랩, 레드, 이것이 이 분야의 그 빅 1, 2, 3예요. 빅 1, 2, 3가 익산에 다 와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이 사업을 그린바이오를 하려면 익산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돼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희망을 갖는데, 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 지금 그린바이오 특화단지 우리 전라북도 신청했는데 좀 안 됐죠. 그게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 2년 후로 미뤄졌어요. 왜 그런 거니? 지금 현재는 R&D 단계지 양산 산업화 단계가 아니다. 어느 정도 산업화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미뤄진 거지, 다른 지역이 선정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2년 동안 계속 우리 지역을 찾는 그 기업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산업 기반을 만들면은 2년 후에는 바이오 특화 단지가 된다. 그러면은 바이오 우리 익산에 지금 저희 산업 구조를 바꾼다 했잖아요.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는 식품하고 바이오를 바꾸겠다. 미래 첨단 사업을 바꾸겠다. 이렇게 산업 구조를 바꿔버리면은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교육받고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구 정책에도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를 해가지고 바이오 특화 단지 조성될 때까지 저희들은 쉼 없이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이제 바이오 특화 단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바이오 식품 산업의 어떤 그 비전을 실현시키는 어떤 그 기초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의 이 산업 기반, 이걸 갖추는 것이 그동안에 앞으로 2년 동안 그걸 갖추는 것이 이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익산의 그 산업화가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익산시가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특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특구가 있는데, 뭐 4개 특구 가운데 이제 3개 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익산시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3개 특구 가운데 다 말씀을 하시기는 좀 시간상 어려웠고, 우선은 그 교육발전 특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사업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 정부가 지금 특구 사업 하는 게 총 4가지인데, 그 중에 기초자치 단체가
해당되는 것은 3가지 지역이고 하나는 광역만 해당이 돼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기초가 할 수 있는 모든 특구에 지금 다 선정이 이제 된 셈이죠. 그중에서 이제 교육 특구를 말씀하셨는데 교육 발전 특구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인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거, 특히 수도권 전출되는 거 이유를 보면 다 교육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교육.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 거기서 그 타 지역에 가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자리를 잡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의 교육 관련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 모여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자리 잡도록 만들자. 그런 게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청, 교육청, 또 대학, 그다음에 기업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여기에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익산에 맞는 교육을 만들어서 익산 사람을 만들자 이건데, 익산에서 졸업을 하면 익산에 남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뭔군이, 그것이 바로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그 의대의 지역 인재를 80%까지 제대로 올려요. 그러면은 지역의 이제 제일 선호자는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지역에서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나와야 지역 인재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오히려 이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도 지금 많이 그 지방으로 이전에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6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역 의대를 가서 지역에 자리 잡게 하는 거. 이번에 그 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협약형 특성화고라고 해서 보건고나 진경, 황등의 진경로 같은 데는 협약형 특성화고로 교육청에서 이미 조치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그 1위 공고를 2차 전지 마이스터학으로 지금 또 다시 지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산업에 맞게끔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꿔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여기에서 이제 협약형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고등 산업 간 커플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을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양성을 해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우선 당장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반가울 것이 이제 에듀버스라고 해서 이제 중고등학생들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100원만 내면 시내버스 맘대로 타고 다닙니다. 이게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사실은 그동안에 시에서 크게 이렇게 좀 지원하는 것이 없었는데 버스 사업이라도 이렇게 하게 돼서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거 외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진학지도를 할지 취업지도를 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인재를 기르고 그 지역에서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친구들, 부모님들, 친척들 다 있는 지역에서 계속 사는 것을 큰 행복으로, 인생의 낙으로 알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결국 교육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이 지역에서 취업해서 이 지역에서 평생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가능할 것이 바로 산업하고 맞아 떨어져야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기업들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오 산업 같이 첨단 산업이 많이 들어와야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남아 있는다 이거죠. 그런 산업 구조를 이제 바꾸겠다 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또 생소한 것이 바로 이제 기후발전 특구입니다. 이 기후발전 특구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되는 겁니까? 이 정부의 최대의 혜택을 많이 주는 특구가 바로 기후발전 특구입니다. 기후발전 특구 같으면은 세제 혜택도 과거에 주던 거 이상으로,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이제 그 뭐 법인세 뭐 5년간 뭐 75% 감면하고 취득세 뭐 5년간 감면하고 하는데, 여기는 무조건 100% 해가지고 5+2. 그래서 5년간 해주고 2년 또 추가로 그 연장해주고, 취득세 등록세, 세금 관계, 또 재정, 또 투자 지투금이라고 지투 보조금, 지역에 투자할 때 보조금 주는 것도 이 사업에 이 지역에 해당되면 5%를 더 줘요. 20%까지 주는 것을 25%를 준다 이거죠. 투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그 세제계요. 그 다음에 또 뭐 펀드라 이런 데
또 그러고 정주 여건,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받고 쪽 할 때도 이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특별 분양 같은 거 해줄 수 있고, 그런 그 해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지금 쏟아 부은 것이 기후발전 특구인데, 우리 전라북도는 200만 평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량 할당을 받았어요. 근데 1단계로, 지난달에 1단계로 그 중에 88만 평 네. 지정을 했는데, 그게 우리 익산이 2군데가 지금 해당이 됐죠. 식품 클러스터에 지금 1단계 남은 부지 네. 전부 다 그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삼산단이 이번에 확장을 네. 8만 평이거든요. 8만 평 확장 부지에 보면 우리는 일단 이제 15만 평 지금 이번에 그 지정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제 100만 평 이상이 더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만들고 있는 바이오 산단을 비롯해서, 그래서 또 그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도 있고, 그 지역까지 저희들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도내에 지정받는 면적 200만 평이라면 익산이 다 갖게 되면 다른 시군도 욕심을 낼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걸 해야죠. 지금도 이미 전주도 있고 김제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전북도 있고. 네. 근데 그걸 그랬는데 내 지역이 지금 88만 평 네. 이번 1단계 지정받았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는 성장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이제 물류와 관련돼서 그동안 그 논란거리가 됐던 코스트코가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익산이 물류와 유통의 어떤 중심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코스트코 유치가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익산 지역으로 봐서는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까?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입장이 이제 서로 갈리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죠.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각 지역에서 서로 코스트코를 유치하려고 지금 경쟁이 이제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호남 지역도 지금까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코스트코 매장이 18개가 있어요. 근데 호남 지역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익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광주도 한다고 그러고 순천도 한다고 그러고 막 여기저기도 지금 어디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민들한테는 많이 편리한 거죠. 그 대형 창고형 매장인데 회원제적이는. 그런데 그 많은 시민들이 지금도 우리 익산 사람들이 대전이나 세종시로 이제 코스트코를 이렇게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 특히 거기에 지금 이제 호남고속도로를 축을 해서 이제 광주, 전남, 뭐 그 여수 순천까지, 네. 그리고 또 위로는 뭐 논산이나 서천이나 또 부여. 그 지금 고속도로가 또 하나 생기잖아요. 지금 서부 내륙 고속도로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부여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또 고속도로가 그 옆에 지나가거든요. 그럼 거기도 이제 부여, 뭐 서천까지 해서 이 코스트코 생활권이 조성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많은 낙수 효과,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인구가,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주 인구에만 목을 매다 보니까 지방 도시에서는 대책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생활인구로 이제 개념이 바뀌거든요. 정부에서도 모든 지원 기준이나 정책을 생활인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코스트코 같은 것이 오게 되면은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그 지금 지역이 왕궁 지역 아닙니까? 네. 왕궁 지역이 어떤 땅입니까? 일대가 다 옛날 백제 고도가 있던 지역이고, 또 마한에 고도가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를 시키면은 여기 시장 보러 온 김에 그 유명하다던 미륵사자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왕궁 석탑 어디 있어 지금 막 이렇게 온 김에 이제, 그리고 왕궁에 또 저희들이 다이노 퀴즈 월드랄지 뭐 보석 박물관이랄지 이런 거 많이 해놓기 때문에 지역 관광하고 연계가 되면은 정말 우리 익산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기에 힘입어서 지난번에 또 이제 완주에 가려고 했던 쿠팡이 무산됐다 우리 도민들이 좀 상심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쿠팡도 지금 저희들이 물밑대화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되면 말씀했듯이 명실상부한 물류도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물류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다가 시장님께서는 물밑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즉시 물밑대화가 아니라 이제 물 위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남은 임기가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역점 사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익산일 한문화의 발상지 그리고 백제 고도다. 이렇게 이제 백제 고도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문화 발상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문화 발상지를 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익산이 한류문화의 발상지다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뚱맞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래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너무나 아쉬운 것이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익산이 대한민국의 발상지로 역사서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고려 때, 조선 때 이어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많이 강조를 못하고 살았죠. 근데 최근에 한류 문화가 뜨게 되면서 그러면 한류 문화의 뿌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뿌리가 우리 익산이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시민들한테도 만방에 또 전국에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 시민의 날 자체를 개천절로 바꿔놨잖아요. 그 잠깐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최초 국가가 고조선 아닙니까? 고조선의 마지막 왕인 춘왕이 유만한테 나라를 찬탈당하고 남쪽 가서 자리 잡은 것이 우리 금마입니다. 익산. 여기다가 한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이라는 나라에서 마음 변한 진한 사만이 이제 갈라지고 그러면서 대한이라는 한자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것을 우리 그 고종 그 임금께서 대한 제국을 선포를 했잖아요. 우리는 일제에 맞서서 우리도 제국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때 대한 제국이 처음으로 한자를 썼거든요. 그때 기록에 보면 그 한자는 익산의 마한 한에서 발상 따온 것이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대한 제국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대한 그 한이 한류가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면 익산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자체를 우리나라가 열린 개천절로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마음문화 축제를 그때 기해서 10월 3일을 기해서 마음문화 축제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마음문화 축제를 그 익산하고 이리시하고 통합하기 전에는 계속 해왔었어요. 한 50년 넘게 우리가 해오던 일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이제 맥을 잇고, 그 10월 3일 그 시민날 옮긴다니까 그 어떤 분들은 참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본래 그 5월 10일은 이리익산이 통합한 날 기념하기위해서 한 것인데, 그 전에는 시민날이 10월 3일이었어요. 이제 통합의 약발은 이제 30년 됐으니까 이제 다시 우리 원래 모습을 찾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10월 3일로 이제 시민날을 바꿨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문화 축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 익산으로 오게 된 그 바탕, 배경, 그것이 바로 익산의 농경 문화가 아주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발달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황등제입니다. 황등제가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황등제 주변으로 그 광범위한 그 농장 국가가 농경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준왕이 익산을 찾아왔을 것이다. 그래서 황등제 역사문화공원을 지금 그 다시 또 조성하는 사업도 또 추진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그 마한 문화를 하기 위해서 마한 박물관도 다시 좀 보강을 하고, 마한 유물 유적들 다시 또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익산이 단순히 백제의 수도뿐만 아니라 마한의 수도였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수도였었다,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이제 홍보하고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문화, 대한제국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한문화, 한국가,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마한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지역으로서 이 한의 어떤 발상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뭐 황등제 말씀도 하셨지만 이런 사업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에 수해를 입고 고통받는 그 시민들이 참 눈에 밟힙니다. 지금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보다도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이웃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시간을 내셔서 좀 위로도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해주시고 해서 빨리 복구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보상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반드시 지정을 받아서 보상도 저희들 충분히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복구가 하루빨리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은율 익산시장의 민선 8기 후반기 시정이 기대됩니다. 전반기 키트를 마련한 바이오 식품 산업과 3대 특구 산업 등이 시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문화 발상지로서의 익산의 이미지가 높이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헌율 익산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